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 토크 견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은 요즘 관심사가 뭐예요? 일 얘기는 좀 빼고. 일 얘기 빼고 저는 육아죠. 육아. 네. 오묘한 심정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아기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접어들었거든요. 이제 점점 이제 100일 좀 지나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되어 가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먹고 자고 했다면은 요즘에는 조금은 엄마 아빠를 찾는 듯한 이런 이제 그게 느껴져서 없으면 울고 또 얘가 좀 더 이제 크기가 자라니까 엄마가 막 목욕시키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빠가 지금 목욕을 시켜주고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육은 왠지 조금 욕 같고 안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확합니다. 유 기자님 요새 뭐해? 저는 뭐 40대 후반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건강, 술자리, 뭐 가족력 뭐 이런 게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나이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건강을 좀 생각하자 하면서 아무래도 뭐 운동, 뭐 식단 조절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술자리를 좀 줄여야겠다. 그래야지 건강을 챙기지 않을까 해서 기존의 술자리보다는 한 반 정도로 좀 줄이려고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실천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만으로.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 그나저나 두 분은 백신 아직 안 맞으셨죠? 저는 맞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40대 이제 후반이다 보니까. 노쇼 백신 해가지고 뭐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다던데. 이게 이제 스케줄 관리하고 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스케줄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뭐 이제 업무를 좀 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좀 마음 같이 안 되더라고요. 정 기자는 얼마 전에 그 민방위 그 신청한 게 있었잖아요. 그때도 신청을 못했어요. 네. 저는 아직 젊어가지고 정 기자처럼 민방위가 내년까지 제가 민방위거든요. 바로 신청을 했더니 저는 출근길에 했는데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녹화를 잘 끝내고 내일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는 게 이제 얀센 백신인데 이게 이제 한 번에 끝나다 보니까 주변에서 백신 맞는다니까 좀 부럽다. 한 번에 끝난다니까 부럽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처럼 민방위가 부러운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신을 맞은 분들은 해외여행도 이제 속속 열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백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얼마 전에 그 직장인 익명 게시판이 있어요. 저도 종종 심심할 때 들어가 보는데 백신 휴가가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사마다 며칠씩 쉬냐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해서 봤는데 뭐 길게 주는 데는 뭐 4일 그 이상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본 거는 4일 준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맞고 다시 와라 뭐 이런 데도 있다고 하고 휴가가 없는 것도 있고 천차만별이었는데 뭐 누군가는 이걸 갖다가 휴식에 양극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백신 접종을 뭐 다 맞아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휴식에는 좀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하고 똑같은 계산인 거예요. 천안 아산에서 국민의힘이 선전을 하면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잡을 수 있다라는.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우리 당원 출마해라, 국민의힘에서도 출마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정작 정당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제안을. 지난 천안 시장 선거, 보궐선거에서 그 틀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우리가 흔히 바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이제 바로 직전 저희 녹화 때 대선 얘기를 조금 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방선거도 이제 1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내년 6월 1일에 열립니다. 사전투표는 5월 27일부터 28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열리고요. 우리나라 이제 뭐 대선이든 뭐 총선이든 지방선거는 다 이제 수요일 날 열리잖아요. 네, 모두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 선거는 70일 전 수요일, 그 국회의원 선거는 50일 전 수요일, 지방선거는 30일 전 수요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도 마찬가지로 수요일에 열립니다. 국회의원하고 지방의회 의원 이제 재보궐선거 및 이제 지방의회 의원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이렇게 실시하고요.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 사유가 이제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이렇게 열립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다른데요.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 그리고 그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제 실시가 이제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가 됩니다. 요일이 이제 7개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근데 이제 수요일 날
왜 하필 수요일 날 선거라는지 알고 계세요? 이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 날 투표가 이루어진다. 월요일이나 금요일. 그럴 때는 뭐 주말하고 이제 3일 연휴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뭐 여행 가는 분들도 생길 것 같고요.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휴가를 중간에 월요일, 금요일을 써버리면 또 연휴를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요일로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30년 만에 선거 시기가 딱 바뀐 게 있는데 지난 대선이었어요. 2017년도 5월 9일 그때 화요일이었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화요일 날 선거가 실시됐는데 이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10일부로 재임기를 다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한 선거이기 때문에 또 거리에 의한 이 선거여서 바로 화요일 날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또 다음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선거가 이제 다가왔구나 체감이 좀 되는데 일단은 문자 메시지가 슬슬 느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히 SNS 친구 신청이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친구 신청이 부쩍 많이 늘었어요. 뭐 저희가 뭐 국회의원 선거 나온다, 시장 선거 나온다, 뭐 도지사 나온다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아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알던 분들인데 사실 시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은 워낙에 많이 뽑으니까 모르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이제 새롭게 친구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신인, 새 얼굴 이런 분들이야 뭐 신청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견제고 촬영 때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계정을 파놓고 하다가 선거 지나고 비밀번호를 또 까먹어요. 자기 계정을 또 만들어요. 친구 돼 있는데 또 친구 신청이 와요. 그거는 너무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거는. 4년마다 한 번씩 운영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사람하고도 뭐 3명, 4명이 친구 돼 있더라고요. 맞아. 사진만 다르고 이름은 똑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운영 안 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벌써부터 체감하고 있는 건데 이번 지방선거는 후보 난립이 굉장히 심할 것 같다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민주당 쪽에서 그럴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워낙 천안 아산이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보니까 민주당 깃발만 안고 후보로 나가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계산을 하면서 후보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이 3개월 앞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선에서 어떤 후보 라인에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방선거까지 연결하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후보들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난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선거철 되면 지방선거에서는 누굴 뽑느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이게 아마 4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 기자가 조금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만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도지사, 그리고 교육감, 그리고 시장 군수, 그리고 이제 충남 쪽에는 이제 자치구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 선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광역의원, 이제 도의원, 시군의원 이렇게 뽑는데 도지사는 1명, 교육감 1명, 그리고 시장 군수는 15명이죠. 15개의 시군이니까. 그리고 천안의 도의원은 10명, 아산의 도의원은 4명, 이제 천안시의원은 비례를 뺀 22명, 그리고 아산은 14명입니다. 다 비례를 뺀 숫자입니다. 시장 군수 도지사 1명씩 뽑는 거는 뭐 똑같을 테고 시의원, 도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때마다 인원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번에는 뭐 그런 변수가 없을까요? 천안 부성동이 인구가 10만이 넘었어요. 여기가 부성 1, 2동이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총 3명을 뽑았었는데 인구 10만이 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구 분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부성 1동, 부성 2동을 나눠서 각 선거구마다 2명씩 이렇게 뽑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천안에는 10개 선거구에서 11개의 선거구가 되는 거고 시의원들은 비례대표 포함해서 25명에서 26명으로 증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저희 예상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그럼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정하는데요. 시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녹화에서는 뭐 저희가 뭐 누가 더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뭐 판세를 분석하는 자리는 아니고 우리 동네에 누가 좀 준비를 하는구나 이런 걸 좀 알려드리는 그런 자리로 알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충남 도지사부터 좀 살펴볼 건데 뭐 후보군이 워낙 많으니까 정당별로 조금 나눠서 조금 정리를 할 텐데 일단 민주당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현역으로 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재선 도전이 이제 확실시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난 선거 때 도전을 했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복기향
그 국회의장 비서실장 여기에 또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죠. 김종민 국회의원이 또 자천, 타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자기 당에 현직장이 있으면 경쟁자가 이제 많이 안 나오잖아요. 현직 프리미엄도 있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론되는 후보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양승조 충남지사 입장에서는 이미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도지사 출마가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양지사 입장에서는 좀 달갑진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양승조 지사가 성장한 만큼 지역의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충분히 양승조 지사와 견줄 수 있을 만큼 정치 세력화됐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저변에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천안 아산은 민주당이 잡고 간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선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 기자께서 그 말씀하셨던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승조 지사의 현역 프리미엄이 약하다. 현역이 약해서 이런 다른 경쟁자들이 또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그 경선 과정을 보면은 박수현 수석이 굉장히 좀 유력한 차기 충남 도지사다 이런 보도나 굉장히 좀 지역 내 분위기가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또 2018년도에는 또 당시 미투 사건 이런 것 때문에 그 박 수석도 좀 약간 구설수에 올랐고 뭐 사생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올랐고 당내에서 좀 자진 사퇴를 했으면 좋겠다 했다가 결국엔 본인이 해명을 다 했지만 본인이 사퇴를 했었고 그리고서 이제 복귀양 실장하고 양승조 지사하고 둘이 경선을 하게 됐는데 복귀양 실장 쪽에서는 굉장히 SNS 홍보팀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너무 네거티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원팀이라고 외치면서 네거티브를 하다 보니 그 당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컸고 또 불신도 생겼고 그러다 보니 SNS 홍보팀의 실패로 이 부분이 이제 좀 경선에서 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또 선거 전략만 조금 잘 짠다면은 충분히 양승조 지사하고 대결해볼 만하다 이런 이제 전략들을 세워서 다시 도전해 보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승조 지사가 도지사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출마가 유력한 두 후보들이 놀고 있던 게 아니잖아요. 둘 다 그렇죠. 이제 뭐 국회든 청와대에서든 체급을 또 키워오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면면에 봤을 때는 현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뭐 양승조 지사의 대권 도전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도전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힘은 지난 선거 때 이제 이인재 후보가 나섰는데 뭐 패했고 이번에는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약간은 돌려막기식 같은 이런 인사가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2014년도에 그 한번 나왔던 도지사 선거에 나왔던 정진석 의원은 계속 뭐 꾸준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 당시 2014년도에는 안희정 전 지사에게 패했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이렇게 도지사 출마하겠다 이런 걸 밝힌 적은 없는데 주변에서 계속 출마 제안을 하는 것 같고요. 본인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 만들기 한마디로 킹메이커를 하겠다 이런 조금 그 의견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원내인 뭐 이명수 의원 그리고 김태흠 의원, 네 홍문표 의원 여기도 꾸준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외에서는 박찬주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이 거론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육군 대장 출신인데 아직까지는 당내 그 기반이 약해서 근데 현재는 지금 또 박상돈 천안시장하고 독대를 하면서 굉장히 선거 전략을 많이 짜고 있다고 하는 설이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찬주 대장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하고 똑같은 계산인 거예요. 천안 아산에서 국민의힘이 선전을 하면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잡을 수 있다라는 이제 민주당과는 역의 계산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박찬주 대장이 굉장히 그 가능성을 높이 보고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좀 주목해 볼 인물일 것 같습니다. 천안 산표가 이제 충남의 반 가까이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교육감 선거도 이제 치러지는데 뭐 김초희 교육감 뭐 3선 도전 당연히 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고 김 교육감 이제 도전자로는 누가 좀 있을까요? 진보 진영에서는 거의 뭐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보수 진영만 살펴보면 지난 선거에 나왔던 명노희 전 도의회 교육의원하고 조삼래 공주대 명예교수 여기에
조영종 천안 오성고 교장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특별히 이런 밝힌 거는 없고 또 뭐 특별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조영종 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SNS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뭐 교장으로서 또 뭐 교육자로서 하는 자기 철학과 자기 행동들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서 좀 여기도 주목이 됩니다. 말씀대로 진보 쪽에서는 김지철 교육감이 이제 혼자 나올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보수 쪽에서는 지난 선거나 이렇게 봤을 때는 단일화가 좀 관건이지 않겠어요? 김지철 교육감이 지난 선거에서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선됐다라는 평가도 뭐 무시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그때 그 김지철 교육감이 득표율이 44% 그리고 2명의 보수 진영의 후보가 있었는데 이들이 받은 득표율이 56%였으니까 만약에 그 보수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면 그 김지철 교육감이 승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뭐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기초단체장 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천안시장 선거는 이제 지난해 이제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면 2년 만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일단은 뭐 여기도 박상돈 시장 뭐 출마, 재선 도전할 거고 민주당은 이제 후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던데. 제가 카운팅을 해보니까 14명까지 카운팅이 됐는데요. 이 14명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태선, 장기수, 정순평, 이규희, 유병국, 황천순, 이종담, 김현, 김영수, 황종언, 박만순, 이공희, 오인철, 인치견 이렇게 14명인데요. 무순입니다. 그 이 14명 중에 시의원, 천안시의원, 충남도의원 출신이 총 11명입니다. 어떤 한 분이 훅 치고 가거나 이런 거는 사실 아직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하고 좀 별개일까요? 그 이규희 의원이 조금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규희 의원 얘기부터 하면요. 이규희 의원이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용을 선고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건 예상이지만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에 시장 후보로 등장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리고 부수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천안은 양승조계와 박완주계로 이렇게 좀 나뉘는데 여기서 이제 박완주계, 양승조계가 또 양승조 도지사는 본인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고 박완주계는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 선상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라서 이들의 쏠리는 무게감이 확 틀려질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규희 의원이 어느 쪽에 섰냐를 좀 따져봤더니 아무래도 양승조계 쪽에 좀 서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규희 의원이 무죄 판정을 받으면 무게감이 확실히 쏠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규희 전 의원의 그 파기환송심은 일단 5월 26일에 먼저 대전에서 열렸고요. 6월 18일 오전 10시 반에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방송의 전날 결과가 나오겠네요. 민주당 이제 천안시장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 경선 결과 잠깐 언급해주긴 했는데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고요? 그렇죠. 방금 언급한 건 양승조계, 이낙연계 둘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재명계까지 천안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 결과가 뭐 이재명이 승리를 했다 또는 이낙연이 승리를 했다라고 하면 한쪽으로 확 쏠릴 수밖에 없고요. 또 양승조 지사가 물론 컷오프를 통과하고 의미 있는 경선 결과를 확보를 했다. 그랬을 때는 뭐 당연히 천안에서는 양승조계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좀 조용한 편인데 특이사항도 없어 보이고 박상돈 시장이 나이가 좀 고령인 부분만 좀 제외하고는 뭐 공천은 유력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뭐 박 시장이 지난번 선거 후보자 때 최대 약점이 나이였죠. 고령이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번 임기 때 2년간 임기 때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해소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임기 시작하자마자 뭐 코로나19라는 감염병 그리고 또 자연재해 그런 사태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정말 쉴 틈 없이 시정을 봐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 체력적으로나 이런 게 조금 뭐 안 됐다거나 뭐 좀 뭐 공백이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약점들은 굉장히 보완을 한 것 같고 이 부분대로라면은 내년에 뭐 어떤 경쟁자가 나오더라도 저는 박 시장이 좀 공천에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인물이 한 분 계신데요. 이재관 소청심사위원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양쪽에서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고 들리고 있는데요. 이분이 1965년생이시고 중앙고 성균관대 출신이세요. 이 프로필은 박완주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프로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완주 의원을 통해서 러브콜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박완주 의원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저희가 쭉 얘기했던 박완주계라는 분들이 시의원, 도의원이다 보니까 그보다는 좀 무게감 있는 이제 후보를 냈으면 좋겠다, 내야겠다, 뭐 이런 해석이 같이 덧붙여지는 것 같고요. 그 반대로 충청 지역을 두루 걸친 행정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과도 굉장히 인연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혹시라도 민주당으로 이제 이분이 가시게 되면 이제 자기네들의 적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정작 본인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행적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따지면은 박완주 의원하고 같은데 대학 그리고 현재 소총심사위원장 이걸로 봤을 때는 또 박찬호 전 그렇죠. 의원하고 또 똑같거든요. 대학과 그 일각에서는 이제 현 정부의 이제 관료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좀 압박을 가해서 착출해서 이제 내보내면 또 이제 상황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긴 하던데 아직은 현재까지는 본인은 출마 의사가 없다는 게 많은 분들의 분석인 것 같아요. 근데 소위 우리가 낙하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혹시 이제 전략공천이라든가 어떤 그런 비슷한 방법을 쓰게 된다면 지역에서 반발이 너무 클 것 같고 지금 제가 14명의 후보들을 거론했는데 그거 다 어떻게 막을 건지 아마 저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4대 1로 써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아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산도 후보군들이 꽤 많은데요. 민주당에서는 박성순 충남자원봉사센터장, 윤지상 전 충남도의원, 이들이 2018년에 이어 오세훈 아산시장, 현 아산시장하고 경선을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박경기 아산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교식 충남도당 부위원장이 지금 출마를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유기준 전 아산시 의장 그리고 천안 부시장인 전만건 부시장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만건 천안 부시장 출마설은 작년부터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요. 일단 전만건 부시장이 아산 온양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역 인사들로부터 굉장히 출마 제안을 많이 받고 있다는 후문인데 정작 뭐 지역의 인사들로부터 이렇게 뭐 출마해라, 뭐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우리 당원으로 출마해라, 국민의힘에서도 출마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정작 정당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제안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의지가 어떻게 뭐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출마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전만건 부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나올 걸로 보는데 다만 이제 어느 정당으로 나올지는 아직 확정은 못했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듣는 후문으로는 뭐 부시장에서 시장 하는 거 공직의 연장선상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건너서 듣긴 했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출마는 할 것 같다. 어느 당인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시장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도의원, 시의원도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선거니까 정 기자가 일단 도의회 그리고 천안시, 아산시에 지금 현재 정당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먼저 충남 도의회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도의회 천안 선거 같은 경우는 10개 선거구에 모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아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4개 선거구에서 4곳 모두 민주당이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천안시의회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뺀 22명 중에 14명이 민주당이고요. 8명이 국민의힘, 아산시의회는 비례를 뺀 14명 중에 9명이 민주당, 5명이 국민의힘 이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네. 충남 도의회, 천안, 아산 시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과반수 이상 훨씬 뛰어넘는 독식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는 그러면 지금 같은 분위기가 유지가 될까요? 변화가 좀 있을까요?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요.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치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뭐 어김없이 거대 양당에서 이렇게 갈리겠지만 어느 정도 균형 잡힌 구도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전망인데요. 균형은 안 잡힐 것 같다. 그런데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한쪽이 승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대선 결과가 그대로 지방선거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방선거가 보통 정당 지지도를 좀 반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 쪽에서
원사이드하게 시의회, 도의회를 좀 가지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시의원, 도의원 출신에서 이제 시장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감안했을 때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분명한 거는요. 불출마 상황과 불출마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은 양승조 도지사에게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양 지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손 치더라도 도지사 출마를 불출마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장 후보로 거론된다고 해서 시의원을 또는 도의원을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들이 실제 불출마를 할 건지는 지금 좀 알 수 없고요. 다만 배수의 진을 친 분들은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종담 천안시의원이나 김현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더 이상 시의원 또는 도의원을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뭐 공공연히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될지는 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이제 애가 타겠지만 저희는 선거철에 본회장 이렇게 보면서 저 중에 몇 명이 돌아올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난 선거로 한번 봤을 때는 그때는 몇 명이나 재입성했어요? 그 지난 선거 때를 보면요. 22명 이제 비례대표 뺀 천안시에? 예, 천안시의회요. 22명 중에 현역 의원 중에 10명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과반수가 안 된 숫자였죠. 그렇게 돌아와서 좀 뭐 생존율이 안 좋다. 네. 물론 이 중에는 본인 의지로 이제 도의원 가신 분도 있고 안 나온 분도 그렇죠.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10명. 아산시에는 더 이제 돌아올 확률이 적었던 것 같아요. 16명 시의원 중에 5명이 이제 돌아오셨으니까요. 더 희박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네. 내년 이제 시의 도의원 선거 요건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점이 있다면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굉장히 정치 신인들이 좀 많이 대거 출몰할 거라는 그 예상을 하는데 특히나 청년 또는 여성의 그 정치 참여가 굉장히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후문으로는 정진석 국회의원이 이제 천안 쪽에 굉장히 조금 이제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또 나중에 봐보니까 그 현재 박상돈 천안시장이 좀 야인일 때 정진석 의원이 굉장히 많이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 천안 지역에 관심이 있는 또 자기 뭐 보좌진들 중에서도 이쪽으로 천안 출신이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지역에서 조금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천안 아산에서 전무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탄생하느냐 이 부분도 좀 관심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언론인 출신들의 도전이 몇 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언론인 출신들의 도전이 과연 성공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시의원이었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시의원을 그만두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마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다시 재도전을 할 거로 보이는데 그 부분도 좀 관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년 사이에 이제 정당을 좀 옮겨가신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기자들끼리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 구원투수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행정학 박사시죠. 윤건종 전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17년 정도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작년부터 사회복지기관 맡아서 지금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얘기 앞서서 예. 교수님이 항상 그 한중 해저터널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이게 또 이슈도 됐었고요. 예. 근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님이 보기에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나요? 주변에선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 꼬리표일 수도 있고 또 상징적인 게 될 수도 있는데 그 한중 해저 터널이 발표가 됐을 때 충분히 전달이 안 됐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 이해득실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각자 해석들을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뭐 기회를 주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도 이제 그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저 터널이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가장 큰 가치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연구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세계 3대 시장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마켓을 이 한반도에서 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 지역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지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와 해저터널을 연계하는 문제, 그다음에 강대국과 풀어나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접근을 했는데 뭐 아직도 관심을 가주셔서 고맙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해저터널도 좀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아직은 이제 국가철도망 사업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통령 공약 사업이 했어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연결하는 문제. 그리고 당사자들이었던 충남도, 충북, 경북 이렇게 이제 3개 도가 있었고 12개 시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됐을 때 천안시장이 그 협의체 중심에 있어서 이제 계속 끌고 나갔었는데, 저는 조금 서운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충남도가 그 미래 전략에도 포함이 돼 있으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다. 해당 도이면서 마치 그 기초에 떠넘기듯이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충남도는 그렇게 간절한 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좀 그 작금의 어떤 상황들을 지켜볼 때 그 우리가 KTX SRT에 들어오면서 뭐 3분, 5분 이렇게 굉장히 막 위험 시간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천안을 통과하는 구간이.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그 고속철 노선에 대해서 동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송까지 가는 노선에 그 북북선 문제가 나왔을 때 천안하산역을 패싱하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과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경부 그다음에 호남 축이 같이 연결됐을 때 천안의 위상은 굉장히 크거든요. 지역이 천안뿐만 아니라 충청권이 가는 위상이 큰데 이런 부분이 기초적으로 어떤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병목 구간 해소로 통과해도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전략 사업에서 밀려나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국가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주면, 중앙정부에서 주면 감사하고 못 주면 충청권 또 이제 홀대하는구나. 이런 식의 해석들은 좀 불만스럽죠. 교수님이 심혈을 기울였던 그 철도 관련, 그러니까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포함해서 뭐 한중 해저터널 뭐 이게 좀 섭섭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다음 지방선거 때는 이게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방선거는 지방의 생존과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만큼 이 충청권이 또 충남이 천안 아산이 살아나갈 수 있는 미래 전략으로서 정책들을 발굴해낼 수 있느냐. 굉장히 간절한 문제예요. 근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젠다 발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 그리고 국가 중심이나 어떤 가치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략적 사고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권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에 어필하고 또 이제 시민이나 도민들한테 적극적 설득 작업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요즘에 이제 지방선거 전에 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에 어떤 그 좀 촉구를 하는 중앙정부의 서명을 지금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이벤트성으로 중간중간 할까? 이 지역의 생존과 달려있는 문제라면 과연 이렇게 할까? 그래서 아주 그 깊은 고민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얼만큼 충청권이 또 천안 아산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다라는 그 중심적 사고에서부터 이 지역이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정책으로 찾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쉽기도 하지만 정치권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어필하고 싶어요. 해저터널 얘기도 재밌긴 한데 오늘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교수님을 모신 이유는 지역의 이제 정치 행정의 전문가로서 모셨거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고요. 내년 지방선거 뭘 좀 저희가 좀 관전 포인트로 보면 좋을까요? 관점을 약간 좀 바꿔보면 사실은 좀 바람이 뭐냐면 지방선거가 정치 세력화되는 문제가 좀 굉장히 심각하고요. 아까 이제 우리 유 기자님이 지역의 후보군들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는 14명 중에 11명이 시의원, 도의원 출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선거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개인의 인품이라든가 사회적 역량이라든가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얼만큼 이 지역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근데 과연 시의원, 도의원들이 그만한 능력을 검증받고 있느냐. 현재 그렇게 열심히 그런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좀 의문을 좀 던져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가 말 그대로 지방자치예요. 지방자치는 지방의 자생력을 키우고 민주적 역량을 키워서 지역을 선진화시키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의원을 3선, 4선, 5선을 한다든지 그리고 한 번 시장을 하면 재선 3선 이 지역에 군림하는 나는 하나의 집권 세력처럼 그리고 정치를 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된다. 아까도 이제 우리 툭툭 나왔던 얘기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라인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고 중앙정치는 중앙정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당공천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는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라든가 의원이 직업이 되는 뭐 봉사를 하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세대 교체에 대한 문제가 중앙에서도 이제 서서히 중앙정치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아주 급변을 하고 있을 텐데 세대 교체에 대한 문제를 아주 예의주시하게 봐야 될 것이고 또 정당 정치라든가 지역의 이렇게 구성원들이 그거에 위반을 하는 행위라든가 시민들의 생각들을 읽지 못한다면 본인도 모르게 스스로 정치권에서 지방정치에서 도태되는 행위가 나오지 않을까.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는데요. 내년 지방선거 때 우리 지역 뭐 도지사 선거도 있고 시장도 뽑고 뭐 시도의원도 뽑는데 뭐 예상되는 선거 프레임도 좋고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좀 후보들 간에 뭐 좀 쟁점 삼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지방자치가 얼만큼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프레임을 좀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근데 아주 공교롭게 이번 지방선거는 양승조 프레임이 가장 강합니다. 충남도지사 선거와 대권을 연계를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전략화시켜서 지역의 세력들을 규합하는 그리고 줄 세우게 하는 이런 선거 방식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승조 프레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민주당은 풀어갈 것이고 도민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충청권이 어떤 상황에서 보면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왔어요. 근데 과연 진보냐라는 뭐 민주당이기 때문에 진보 정권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인정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야권이 얼만큼 약진하고 또 회복을 하느냐. 지금 이제 당내 경선에서도 양승조 후보가 대권을 도전하면서도 당내 경선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전에 등장했던 후보들, 뭐 이런 사람들도 신진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국민의힘처럼 야권에서는 중량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 이 충남의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기에 민심들이라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까? 이런 부분들은 지난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던 부분들이 저는 아주 차갑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시민들이 도대체 뭘 원하고 국회의원 3석을 다 가져갔는데 천안시장을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과연 이거를 탈피를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이나 인물적으로 반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전환을 만들었을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큰 흠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정치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정진석 후보라든가 홍문표 이번에 당권 도전하죠. 또 아산의 이명수 후보 오래도록 정치를 했고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천안의 표심, 아산의 표심이 과연 민주당 몰아가기로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저는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례적으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해에 치러지는데 더구나 대선 석 달 뒤에 또 지방선거가 치러진단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이라 이렇게 예상이 되나요? 양승조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과연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까? 컷오프를 통과해서 당내 경선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줄 세우기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리고 충청권에서 물론 지지 세력들이 나눠지겠지만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반대하고 대놓고 조직화시키는 문제가 쉽진 않을 거다. 이런 문제들이 자 이제 대권까지 가서 본선에 들어갔을 때 하고 본선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과연 한 3개월 정도 지금 시간적인 갭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이합 집산들이나 그 눌려있던 욕구들이 분출을 할 것이다. 이건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양승조 프레임으로 충남을 이렇게 묶어버리고 압박하는 사전 선거 프레임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썩 그렇게 바람직하다라는 보지는 않습니다. 천안 아산 지역에는 2018년 뭐 지방선거만 놓고 봤을 때 전체 도의원 14명이 다 뭐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선택을 받았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는 이 강세가 지금 현재와 미래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지 그러니까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지방선거잖아요. 그리고 지난 천안시장 선거, 보궐선거에서 그 틀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우리가 흔히 바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시대의 흐름이나 또 어떤 정치 권력들이 변해나가는데 이건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유치해서 좀 더 이만큼 앞에 얘기를 하면 이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했었죠. 천안시장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나 또는 천안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원 76조 2항에 보면 부정부패라든가 비리에 의해서 정당의 원인으로서 보궐이나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졌을 때는 공천하지 않겠다. 이거를 누가 깼어요? 스스로 민주당 내에서 깼어요. 근데 천안에서 자 민주당 지지합니다. 근데 공천을 했죠. 공천을 했을 때 아 그건 아닙니다. 천안 시민들이 굉장히 저는 민주적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비토를 했어요. 한 표를 지든 1%를 지든 자 이런 것들이 곧바로 서울과 부산시장에 갔어요. 다 알려준 거예요.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중앙정치에도. 근데 아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거는 선거가 진행되면 또 새로운 상황들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죠. 전패를 했습니다. 모든 선거구에서 전패를 했어요. 이거는 이런 메시지를 줬음에도 수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아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갑과 을이 있죠. 국회의원이 양쪽에 있어요. 비등합니다. 을에서 지난번에 약간 좀 앞서 있긴 한데 이런 구도와 그다음에 지금 충남의 서남해 쪽에 이제 농어촌 지역 이런 쪽에 보수적인 성향들이 강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민주당이 독식할 수 있을까? 저는 천안 아산에서 어떤 정치 행태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심판적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이미 2018년도에 미투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다시 그거를 차지했단 말이죠. 예. 근데 지난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개인적 자질 문제이지 않나 당적인 것보다 만약에 개인의 그 후보자가 아니라 다른 민주당의 좀 유능한 후보가 나왔으면은 저는 선거 결과는 또 바뀌었을 거라고 좀 예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천안시장 선거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교수님? 저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이미 천안 시민들은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 그렇게 정치를 하시면 시민들이 분명히 비토를 놓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게 뭐 52%로 승리를 했고 48%로 패배를 했고 2%대지가 불과 2, 3%지 않습니까? 선거는요 전쟁입니다. 미국 선거 보세요. 미국 선거는 승자 독식주의예요. KO로 이기든 판정으로 이기든 한 표 차이로 이기든 모든 선거구에 선거인단을 다 가져갑니다. 선거는 전쟁이에요.
근데 민심이 흐르는 것을 정치인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을 해서 정치를 해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후진적 정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기대치가 높아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만한 변화를 가져와 줘야 된다. 마찬가지 입장이 뭐냐면 천안갑 같은 경우에 보수정당에서 그다음에 진보정당에서 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당에서 사과를 하거나 시민들에 대한 그 죄송한 마음 그리고 정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특별히 이 당이 잘못됐느냐 저 당이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민들한테 정치 신뢰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부터 가져와서 판단을 요구를 해야지. 시민들은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물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민주정치인가요? 얘기가 무거워져서 죄송한데 저는 분명히 변화의 기점에 와 있을 때 냉정하고 시민들은 냉정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열정에 앞서서 그런 냉정함이 좀 부족하더라. 녹화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여러 명의 후보들이 나오긴 했는데 간혹 빠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 제작진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녹화라도 언급을 꼭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뭐 이런저런 얘기 오늘 안 하는데 시민들도 좋고 뭐 정치인들도 좋고 끝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정치는 신뢰거든요. 정치는 나를 뽑아줬든 뽑아주지 않았든 그 사람들과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제 천안, 아산, 특히 이제 지역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를 한다는 분들이 신뢰가 썩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정치 신뢰를 좀 회복을 하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과감하게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라도 세대 교체와 그다음에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했으면 좀 더 좋은 선거는 분기점이거든요. 그 분기점을 지나면 좀 더 좋은 세상이나 좀 건강한 정부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 대해서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기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오래도록 시민운동을 했지만 좀 간절하게 보고 있어요. 교수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저희가 선거철이 더 다가올수록 한 번 더 모실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때 또 뵙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맞물리면서 특정 대선 후보들에 대한 충성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지방선거는 누군가에 대한 충성도 평가가 아닌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자리라는 것 명심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시사토크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